설레인다. 멍들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의 여그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그렸던 호랑이 기지개 켠다. 우리나라 산천초목 설레인다. 멍들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의 여그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어머니 감사.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의 여그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여기 방금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두드리는 망치 소리는 남자의 심장까지 두드렸으니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영화 대 영화인 줄 아셨죠? 부경식입니다. 때는 아직 1970년대. 배움보다 배고픔이 더 중요하던 그 시절에 주인공은 국민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한 뒤 배달의 명수를 지나 공돌이 명수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바로 교복이었다. 못 배운 서름은 평생을 간다는 말도 있죠. 남들 다 입어보는 교복 한번 못 입어보고 맞이한 20살에는 서러움에 눈물이 날 정도였죠. 그렇게 억울하고 서럽게만 살아온 인생에 바람에 날리는 꽃잎처럼 사랑이 찾아옵니다. 두근두근두근. 첫사랑의 시작이었죠. 희수는 내 거다. 이미 상상 속에선 연애는 속전속결, 결혼부터 자식까지 풀꽃으로 끝낸 사이지만 막상 당사자에겐 고백은커녕 말 한마디 못해본 것이 현실이지요.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었던 주인공, 희순의 뒤를 밟아 그녀가 다니는 야학에 대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범죄라는 거 아시죠? 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12. 검정고시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플러스 초졸이란 학력 컴플렉스 극복의 열망으로 1+1 더블 찬스 기약하며 야학에 들어갑니다. 당사자에게 고백만 안 했을 뿐 온몸으로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두 사람.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에 찾아온 봄처럼 현실도 따뜻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간은 훌쩍 뛰어넘어 다음 해 봄으로 이동합니다. 명수는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희순을 떠올리는데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병규야, 집으로 가자 제발. 오늘은 여기서 지내고 내일 갈게. 왜 그래 엄마? 어디선가 말다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냥 서울에 있지 왜 내려와 도청으로 들어왔어? 네가 여기에 있으니 내가 먹을 수도 잘 수도 없어. 내일은 너 귀 빠진 날인데. 엄마,
나 오늘 안 죽어.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아무 걱정 말고 집에 가서 미역국이나 끓여놔. 응? 내일이 생일이라는 이 청년, 어째선지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계엄군이 진압하러 온다는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이곳에는 계엄군이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1980년 5월 이곳 광주에 말이죠. 상우 형을 끝까지 지켜. 죽음이 약속처럼 다가와도 도청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사람, 사랑하는 희순과의 약속을 위해서였는데요.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이지 빨갱이가 아닙니다. 도청에는 상우와 영준이 등등 들불 야학에서 만난 멤버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말아라. 하지만 온다면 피하지 않겠다. 또한 신념을 담고 모인 청춘들도 있었죠. 이대로 계엄군이 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상황실! 공수부대가 오고 있다. 결국 새벽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공수부대에 맞서기엔 턱없이 부족한 무기지만 명수는 희순을 생각하며 총을 잡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제로. 두려움의 긴장감은 커져만 가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마침내 울려 퍼지는 한 발의 총성. 과연 명수는 무사히 희순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5.18 민주화 운동의 마지막 날 최후의 결사항전이 있던 5월 26일 저녁과 다음날 새벽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꽃잎으로 흩어진 청춘들. 그 끝을 이미 알고 있기에 더 안타까운 그날의 이야기, 꽃잎처럼이었습니다.
터진다. 엉들리는 신발빛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에여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에여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여기 발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손소은 계장님.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베이징협의회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 기념 통일 강연의 사회를 맡은 하보희 간사입니다. 강연의 시작에 앞서 줌 강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IT 서포트를 맡은 전영민 호주협의회 자문위원님께서 간단히 기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민 위원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호주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영문입니다. 간단하게 줌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뮤트, 소리 음소거 기능과 비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원활한 강연을 위해서 강연자와 사회자, 그 이외에는 모두 뮤트 상태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타트 비디오 버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용 중인 PC나 휴대폰 카메라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직접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사용을 하시다가 인터넷 데이터나 속도나 접속이 지연이 될 경우 이 비디오 버튼을 누르시면은 스톱 버튼을 누르시면은 조금 더 빠른 인터넷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목소리가 안 들린다 싶으시면은 조인 오디오 버튼이 지금 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만약에 이게 버튼이 있으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소리와 말씀을 하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또한 뮤트 버튼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전영민 위원님 감사합니다. 간다. 너무 많이 넣었다. 고사. 베이징협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어려움이 전 세계에 지속되는 가운데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총 15회의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격주간 운영합니다. 오늘 강연에는 뜻깊은 아카데미 개강을 축하하는 의미로 정도상 작가님을 모시고 남북 민간 교류의 날들을 주제로 온라인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베이징 협의회 뜻깊은 평화통일 사업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자문위원님들과 내 외빈분들께 진심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연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서원기 협의장님의 인사 말씀, 나준충 통일관님, 박남종 동남아 서부 협의회장님, 이정인 선양 협의회장님의 축사, 그리고 김병건 대외협력분과위원장님의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정도상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통일 강연회를 진행하고 모든 참가자분들의 기념 촬영을 스크린샷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강연회를 진행하며 질문 내용이 있으신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문을 남겨주시면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주의를 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강건한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1주년 기일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주요 내빈 소개입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 서부협의회장 박남종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캄보디아 지회장 문병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하이 협의회장 이동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장 이정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주중한국대사관 통일관 나종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중식 광저우협의회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기 베이징 협의회장 서원기 회장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 협의회 회장 서원기입니다. 민족의 평화 통일의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베이징 협의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평화 통일 아카데미 개강을 축하하기 위하여 주중 한국대상을 대표하여 참여해 주신 나중출 통일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이 협의회 이동환 회장과 선양협의회 이정인 회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사무처를 대표하여 참여해 주시는 그 김민정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오셨나요? 그런데 앞으로 예. 앞으로 더 큰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동남아 서부협의회 캄보디아 지회하고 베이징 협의회 텐진 지회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서로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극복해 나간 과정을 통하여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제 한 식구와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박남중 협의회장과 문병수 지회장님에게 가족의 유대감과 같은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난 속에 맺어진 동지적 우정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협의회 준비팀과 기술 지원을 도와주신 호주협의회 전영민 자문위원에게 정말 격려와 함께 진정한 감사드립니다. 마치 세계대전을 겪은 같은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포스트 코로나는 세계가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 베이징 협의회 대외협력위원회가 준비했던 북한 공부방은 협의 회의실에서 조그맣게 하는 걸로 기획되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가 오히려 그 새로운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 오히려 더 크게 발전적 형태의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합니다. 정도상 작가는 청년 시절부터 천재적 재능이 있는 작가로 문단 선배들의 기대를 갖다가 아주 크게 받아왔던 작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작품보다는 아마 평화통일에 온몸의 열정을 바치는 바람에 저는 저 재질이 아깝게 소멸되는가 하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틈이 쓰는 작품을 보면 대단한 작품들을 써내면서 뭔가 문학 작품들을 써서 작품상들을 섭렵하더라고요. 정 작가가 시작도 강주민주운동이었고 아마 최근 작품도 한번 강주민주운동 같습니다. 이 강주민주운동은 민족의 평화 통일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도선 작가가 평화 통일은 아직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아마 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상 작가의 평화 통일에 대한 그 실천과 과정들이 소설로 완성될 때 강조와 민주운동도 완성되고 평화 통일이 완성되라고 봅니다. 이 바쁜 중에 우리 정도선 작가가 강의를 해주는 데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중 한국대사관 나종출 통일관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통일관님. 통일관님 언뮤트. 마이크를 언뮤트 해주세요. 예, 됩니까? 지금 이제 네, 되나요? 됩니다. 네,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나중출 통일관입니다. 오늘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세계 민주평통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도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라는 기막힌 행사를 기획해 주신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서원기 회장님을 비롯해서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는 체제가 다른 중국, 그것도 수도 베이징에서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통일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그 정도상 선생님은 저에게는 낯설지 않는 인연을 가지신 분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통일부에서 남북교류물을 담당할 때 당시 결의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상임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당시 남북공동편찬 사업을 하시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수차례 접촉하여 이틀뒤야 노력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남북 문제, 교류협력 그 문제에 가장 해박하고 애정이 많은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재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가 지난해 2월 북미 하노이 회담을 이후로 잠시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올 금년 11월에 있을 미 대선 그리고 금년 내에 있을 시진핑 주석의 그 방한 등을 계기로 다시 한번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남북 관계에도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남북 보건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남북 철도 연결 사업, EMG 평화공원 조성 사업, 그리고 개별 관광 사업 등이 금년 내에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첫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을 계기로 동행사가 꾸준히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평화와 통일, 남북 하여협력,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출 통일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남아 서부협의회 박남종 협의회장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예, 마이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베이징 협의회 서원기 회장님과 하보이 간사님 그리고 간부님, 자문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남아 협의회 회장 박남종입니다. 저희 동남아 협의회는 메콩 델타 5개 지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5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인원은 160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그동안에 모두 고생하셨으며 위로를 전달합니다. 오늘 뜻깊은
온라인 개강 기념 행사에 초대해 감사드리며 베이징 협의회의 재외 동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는 열정에 찬사드리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 명강의를 해주신 정도상 상임위원께서도 감사드리며 총 15번의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첫 강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남북 교류의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베이징 협의회 소속 텐진 지회와 동남아 협의회 소속 캄보디아 지회 교류 협정식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남정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선양협의회 이정인 협회장님께서 축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이정인 회장님, 네. 마이크를 풀으셔야 됩니다. 뮤트를.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양협의회 이정인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신 우리 서원기 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보희 간사님 또 김병권, 김학준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행사로 인해서 총 15번의 이 개강이 지속되기를 해서 이번 행사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강사님으로 와주신 정도상 의원님께도 상임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 다음에 한번 뵈면은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인 협의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김병권 대외협력분과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우리 협회장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열심히 잘해야겠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리면서 강사 소개를 맡은 베이징협의회 김병권입니다. 이번 평화통일 아카데미 1강을 맡아주신 정도상 강사님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도상 강사님은 첫째로 5.18 광주항쟁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 소설가이시고요. 둘째로는 우리 서원기 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결의말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회 상임 부이사장님으로서 평화통일 운동을 하고 계신 통일 실천가이십니다. 지금 실제로 상당히 많은 실천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소설가로서는 1987년부터 많은 문학 작품을 집필하셨는데요. 정도상 작가님은 5.18 광주항쟁을 소재로 집필하신 찔레꽃, 그대여 다시 만날 때까지, 은행나무 소년 등의 소설이 있습니다. 수일 전에는 이틀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일 전에는 5.18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하여 장편소설 꽃잎처럼을 발표하셨습니다. 꽃잎처럼이라는 느낌이 우리 5.18 광주항쟁을 약간 떠오르게 하죠. 출판사는 다산북스이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산북스의 꽃잎처럼입니다. 구독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정도상 작가님은 현재 결의말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결의말사전이라 하면 한글 사전 의미이죠. 남북의 공동 의미로 결의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상임 부이사장님으로서
평화통일운동도 힘차게 소설가이시면서도 힘차게 활동 중이신데요. 특히 이 남북 공동 사전 편찬 사업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하는 통일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기초가 되는 그 언어 표현들의 모든 집합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실 45년 해방 이전에 조선어 사전이 이제 최초로 발행을 했었죠. 북측도 45년 해방 이후 남북 분단이 됐을 때도 북측도 남측과 같은 조선어 사전을 기초로 한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남북이 비슷한 한글의 문법 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45년 이후에 지금 2020년까지 75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이 흐르면서 단어나 어휘 부분에서는 남과 북이 점점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좀 커지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 용어들을 보면요, 우리 기술직들이라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보면 남측은 일본어 그리고 외래어, 영어가 위주가 되겠죠. 외래어를 전문 용어로는 많이 쓰고 있고요. 북측은 소련어하고 동구라파 언어를 전문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쓸 때. 이 원인은 아마 남측은 장비 수입이나 여러 기계들을 수입할 때 일본이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원인인 것 같고요. 또 북측은 그와 동일하게 장비나 이런 것들을 소련이나 동구라파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용어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측과 북측이. 이 차이를 결의말 사전 편찬 사업회에서 남북의 단어들을 통일하는 일은 분단의 역사를 넘어서고 또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실제적인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일에 매진하시고 계신 정도상 상임 부의사장님께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집회활동과 평화통일운동을 함께 하시느라 바쁘시는 와중에도 평화통일 아카데미에 송은경 운영위에서 일강을 허락해 주신 우리 정도상 강사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김병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강연회를 시작할 텐데요. 강연회가 끝난 후 질문의 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줌 아래에 있는 채팅창이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시면 챗이라고 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위챗 아이디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 여기 보이시는 요거 딱 이렇게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이리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수합해서 강사님께, 작가님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도상 작가님께서 남북 민간 교류의 나날들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도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작가님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정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친구 동아리 후배들하고 같이 세종시에 있는 후배의 집들이에 와 있고 동시에 출판 기념회도 동시에 하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잘 보이는지 아니면 어떨지 잘 몰라서요. 눈을 잡고 지금 각도가 딱 좋습니다. 지금 각도 좋은가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운동, 시민사회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통일맞이 운동을 했는데요. 통일맞이란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문익환 목사께서는 우리가 해방맞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분단되는 비극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일맞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89년도
노태우 정권 때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한 5년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출소하셔서 본격적으로 통일맞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통일맞이 운동을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문익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통일운동은 민간으로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민간으로만 할 수 없고 정부 당국자들끼리의 대화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하나가 되어 남북 대화를 해야지만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게 되죠. 이 주장을 하게 되자 제야의 일부에서는 문익환은 CIA의 첩자다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94년 1월 달에 점심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드시다가 또 점심 먹는 자리에서 문익환은 CIA 첩자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급체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죠. 문익환 목사는 남북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매우 중시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부 당국 간의 교류도 매우 중요시했다는 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사실 문익환 목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점에 대한 이해를 해주셨으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89년도에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갔을 때 북의 김일성 주석에게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 남쪽의 노태우 정부와 대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의 노태우 정부는 북에서 돌아온 문익환 목사를 감옥에 넣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익환 목사는 노태우 정부에 대한 어떤 원망 같은 거 별로 하지 않고 있다가 CIA 첩자라고 하는 시민사회 운동 내부의 이런 모함들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통일맞이는 통일맞이 문익환 목사 기념사업회로 정체성을 조금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북 교류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6.15 민족공동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의 남북 민간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문익환 목사님이 갔다 오시고 그 해에 황석영 선생이 갔다 오시고 그 해에 임수경이 갔다 오게 되죠. 황석영 선생이 북과 베를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조직이 범민련입니다. 이 범민련 운동은 나중에 너무 북한 추종 일변도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민간 교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에는 민간 교류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방북한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간 거죠. 솥대를 몰고 방북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교류는 크게 봐서 정부 당국자 교류와 민간의 교류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당국의 교류는 주로 정치와 정책, 군사 분야의 교류이고 그 다음에 대형 SOC 사업, 이를테면은 남북 철도를 잇는 사업이랄지 러시아 쪽에서 오는 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이랄지 뭐 등등의 사업을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휴전선 지역의 GP 등을 폭파하고 남북 간의 군사 갈등, 그 다음에 군사적 위협들을 서로 낮춰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 교류는 사회 교류와 문화 교류, 그 다음에 경제 교류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 교류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 공동 해외위원회가 있고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남북한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남북 공동 행사를 아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좀 안경을 벗을까 해요. 왜냐면 이 안경에 뭐가 비춰져서 보기가 좀 여러분들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좀 낫습니까? 안경 네, 벗으니까? 좋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문화교류는 이제 방송교류가 최전선에 있었죠. 이를테면은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 송혜 선생이 평양에 가서 전국 노래자랑을 했었고, 저는 연극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극 금강, 이를테면 가극은 뮤지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금강이라고 동학 농민 전쟁을 그린 연극 대본이 있습니다. 이 연극 대본은 문익환의 큰아들 문호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베를린에서 오페라를 전공하고 돌아오신 사람입니다. 이분이 만든 대본을 가지고 가극을 만들어서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공연 실황 전체가 조선중앙 TV로 방송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의말 큰 사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크게 이제 사회문화, 사회교류,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교류가 있습니다. 이 경제교류는 뭐니 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바로 경제교류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북 정세에 남북의 교류가 많이 종속되는 경향들 때문에 그러한데, 특히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요인 중에 하나라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에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비서실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할 때 상임대표가 백낙청 문학평론가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창작과 비평이라는 잡지의 발행인이셨죠. 그 대표의 비서실장의 자격으로 남북 사회교류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도 아주 많이 갔고요. 베이징에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면은 지금 서원기 협의회장님께서 차를 가지고 나오셔서 저를 차에 태워서 베이징 호텔로 옮겨주시고, 호텔도 예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북측과 회담할 수 있는 장소를 다 저를 태워다 주고 하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2004년, 5년, 6년, 7년 이 무렵의 일들인데요. 그때는 남북 민간 교류가 아주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중국을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부국의 실무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로 중국의 베이징이나 심양, 그다음에 가끔은 연길에서 실무 접촉을 했습니다. 물론 속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 접촉을 중국으로 다니는 것이 좀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금강산이나 개성보다는 실무 접촉 자체를 해외에서 하는 게 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좀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북측 실무 대표단 전체의 숙박비 및 체류비까지 전부 다 남측에서 제공했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접촉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죠. 남북 민간 교류는 맨 처음에는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서로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경이로운 만남 이후에
언어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똑같은 우리말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도 북은 북대로 해석을 하고 남은 남측대로 해석을 해서 다음날 만나면 서로 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한 분은 북측 실무자들한테 야 우리가 우리 말로 실무 접촉을 하지 말고 차라리 영어로 실무 접촉을 하자. 그러면 너희랑 우리랑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뭐 영어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민간교류를 진행을 했습니다. 민간교류의 진행 중에서 제가 직접 관여한 거로는 역시 6.15 민족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 해외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평양과 서울, 광주, 개성, 금강산 등지에서 이루어졌고요. 남북의 제4회 정당들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은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문을 내거나 공동 보도문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동 보도문을 내지를 못해서 한 2박 3일, 3박 4일간 단어 하나 가지고 싸운 경우도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2006년도 평양 대회 때 그때 한나라당에서 같이 갔던 박계동 의원이 있었는데 이 박계동 의원을 주석단에 올릴 수 없다라는 북측의 통보 때문에 우리 남측에서는 그렇다면 대회 전체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맞서기도 했습니다. 북은 이제 매우 중시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은 박계동 의원을 비록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주석단에 못 올리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고 북측의 설명은 박계동 의원이나 한나라당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주구다, 즉 개다,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못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북측에서 식사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아침 10시부터 다투기를 시작해서 밤 12시 가까이까지 다투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이 행사를 진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남북이 모이게 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매우 큰 진통을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생 때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우리 대한민국에 일찍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북한 소설들, 북한의 여러 저작물들을 도서관 가서 손으로 베껴서 출판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도서관 가서 원고를 손으로 베껴온 책을 낸 사람 출판사 대표님들은 감옥에 가거나 수배받아서 도망 다니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남쪽 사회에 아주 일찌감치 소개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남북 대화의 국면에 들어가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북과의 관계에서 나는 비록 시민사회의 대표로 와 있지만 남측 대한민국 대표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저는 평양에 가면 서울 쪽, 우리 대한민국 쪽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질 않습니다. 언제나 대한민국 편에 서서 평양 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 오게 되면 저는 평양 측을 나쁘게 말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남북 대화를 하는 저의 균형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서울에 오기보다는 주로 평양이나 개성, 금강산 등지에서 대화를 하거나 실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 때문에 남북 문제에 대한 균형 감각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평양에 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북측 실무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좀 비위를 맞춘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막 태도를 굽실굽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북측의 실무자들, 이를테면은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이 행사의 사회자는 누구로 정하고, 사회자는 남북 해외에서 한 명씩 나오고, 행사의 축사는 또 누구로 정하고, 만찬을 하게 될 때 주석단 제 1번 주탁은 어떻게 정하고 누구누구를 앉히게 되고, 그다음에 대화는 공식적인 발언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를 일일이 아주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북측 실무단 한 3명, 혹은 남측 실무단 한 3-4명, 혹은 5명, 다 합쳐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는 이 실무회의야말로 남북 민간교류가 최전선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실은 행사 자체는 이 실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사 자체는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하기 위한 실무에서는 갈등이 매우 크고, 큰 소리도 치고 싸우고 박차고 나가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저는 뭐 한나라당의 주구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고요. 혹은 반동분자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했다가 평양에 들어가서 실무 접촉을 하기로 했는데 심양에서 비자를 거부당한 적도 있을 정도로 북과 많이 맞서면서 민간교류를 했습니다. 남북 민간교류의 현장은 사실은 행사를 하게 되거나 합의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실천 같은 경우는 뭐 바람직하고 행복하죠. 하지만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는 이 실무 접촉의 순간순간들은 매우 위태위태하고, 이게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2003년 7월에 이제 문익환 목사의 아들 문성건, 그다음에 문익환 평전을 쓰게 된 김형수 등과 함께 평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문성건 선배가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평양을 가게 되었죠. 제가 평양에 가기 전에 문익환 목사의 저서 걸어서라도 갈 테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문익환 목사의 평양 방문기입니다. 이 평양 방문기를 읽는 도중에 문익환 목사께서 김일성 주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남북 공동의 국어사전을 만들자. 그러자 김일성 주석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딱 2줄의 문장에서 저는 결야말 큰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에 문성건 영화배우가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평양에 갔을 때, 저는 문성건 영화배우의 어머니인 박용길 여사를 찾아가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박용길 장로께서 김정일 위원장한테, 김정일 위원장님에게, 한테라고 하면 좀 안 되겠죠, 님에게 친서를 씁니다. 문익환 목사와 김일성 주석께서 합의한 남북 공동 국어사전 편찬 사업을 하시자라고 친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친서를 가지고 이제 평양에 가서 북측 실무자들을 설득을 하고 2003년도 7월에 비로소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남북 공동 국어사전을 만들고자 한 첫 번째 합의는 중국 영길에서 맺었습니다. 남북 공동 국어사전의 이름을 뭘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다가
결의말 큰 사전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어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어낸 국어사전은 조선말 대사전입니다. 이 표준국어 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은 분단사전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휴전선 이남의 우리 영토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전이고, 조선말 대사전은 휴전선 이북의 우리 영토, 우리 민족의 영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 단 한 번도 우리 민족 전체의 영토 위에 국어사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지기 전까지 한글은 국가의 공용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자가 국가의 공용 문자였죠. 국가의 모든 문서를 한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제 식민지가 되었으니 그 다음부터는 일본어가 국가의 공용 문자가 되었겠죠.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한글이 우리 민족에게 중심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 두었지만 비로소 1945년 8월 이후에야 비로소 한글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일제시대 때 조선어학회의 국어학자들이 한글 맞춤법이랄지 그다음에 주시경 선생이 만든 말모이랄지 하는 걸 통해서 아주 기초적인 한글 연구 사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945년 8월에 해방을 맞자마자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분들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부터 한글을 국가의 주요한 문서로 사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서 국어사전을 만들겠다는, 이제 옛날에 우리말로 국어사전은 말모이라고 합니다. 말을 모아놨다고 해서 말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모이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45년 8월 해방되자 조선어학회의 학자진들도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이극노, 김두봉 등등 위대한 학자들이 북한으로 갔고요. 허숭, 외솔 최연배 같은 분들이 우리 남쪽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은 조선어학회에서 남쪽에 남으신 분들이 만들게 되고, 조선말 대사전은 조선어학회 사건에서 북쪽으로 간 학자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로 마침내 남북 공동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결의말 큰 사전은 우리 민족의 언어 영토 안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통합 국어사전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어정책을 표준어 정책으로 쓰고 있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은 국어정책을 문화어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표준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울 경기 지역에 교양 있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문화어는 평양 지역의 노동계급의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표준어, 문화어도 사실은 표준어인 거죠. 그런데 중국말은 표준어입니까? 중국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어, 보통화, 보통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국말에는 표준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어 사전은 표준어 사전이 아니라 보통어 사전인 거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그리고 일본만
언어 정책에 있어서 표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어휘들은 언어 계급적으로 보면 하위 언어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국어사전에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방송에서도 사투리를 쓰게 되면 뭐라 그럴까요? 좀 교양 없는 사람. 내 이름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런데 결의말 큰 사전은 표준국어 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을 합친 사전이 아니고 표준국어 대사전과 조선말 대사전에서 공통되는 단어 20만 개, 그리고 남북 해외의 전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전 지역의 어휘를 조사해서 10만 개를 새롭게 올립니다. 이를테면 전라도 전주에 가면 귀인이 있다, 귀인이 없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귀인이 있다 없다는 무슨 뜻이냐면 이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좀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처음에 뭐 그런갑다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있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귀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귀인이 없다는 처음에 만났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매력이 점점 떨어져. 이런 사람을 보고 귀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인이란 단어는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산에 가면 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딸이, 딸아가 온다. 부산 친구들 만나면 이럽니다. 야, 잠시만 기다려. 딸아가 와. 딸? 딸아가 뭔데 그러면 여자.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 너는 나이도 어린 것이 벌써 딸을 갖고 있냐? 했더니 아니고 여자친구 애인이 딸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부산 지역의 사투리에서는 딸아가 애인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투리 딸은 애인으로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매우 독특한 지역어인 거죠. 이런 지역어, 그래서 북쪽 지역의 모든 지역, 그 다음에 동북 삼성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그 다음에 이쪽에 그 선양 쪽이 무슨 성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길림성, 흑룡강성, 선양 쪽 성,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오동성. 연영성입니다. 랴오닝성. 예, 연영성. 동북 삼성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각 어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북 삼성에서 발행하는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우리말 시, 소설, 잡지, 신문을 전부 입력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어휘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 사회에 가서 그들이 만들어낸 시, 소설, 현지 언어들, 레닌 기칙 같은 신문들을 전부 다 입력해서 갖고 있고요. 사할린에 가서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에 가서도 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의말 큰 사전은 남과 북은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 삼성,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 사할린의 고려인 사회,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의 일부까지 포함시키는 어마어마한 언어 지역을 갖는 사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의말 큰 사전 사업은 남북 민간교류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 전체의 언어 문화유산을 집대성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말한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이시고 이 사업을 서랍에서 꺼내어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저희이기도 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중국 교포 출신이죠. 중국의 그 용정의 명동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문익환 목사하고 시인 윤동주하고 송몽주라고 하는 세 사람이 동년배 동급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영화 동주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독립운동가가 송몽주라는 친구고요.
이 송몽규가 숲에 대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송몽규의 행방을 부르라고 윤동주가 고문당하고 그 끝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바로 문익환입니다. 그래서 문익환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정체성, 중국 동포라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우리 민족의 일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언어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레말 큰 사전은 되도록이면 내년에는 사전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 앞에 내놓고자 합니다. 특히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동북 삼성의 조선인 학교의 언어교육 체계는 북한의 언어교육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 사회에서 만들어낸 국어사전은 조선말 대사전이 거의 90% 이상 반영된 사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의말 큰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이후에 최초의 국어사전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언어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어 사전이 아닌 보통어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남북 공동의 사업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는 사업으로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한민국을 좀 우습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세계의 선진국이고 중국은 또 신흥 강국으로서 G2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세계의 권력을 양분하고 있는 듯한 양상으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끝없는 무역 전쟁이 있어 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이 사람은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 세계 경제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철저하게 폐기하고 각국 간의 관세를 철폐하는 그 FTA를 맺어가면서 교역을 활발히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식, 이것이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인데 신자유주의 무역의 시대에 왔습니다. 특히 IMF가 그 세계 경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 구제금융을 사용하게 되죠. 그것을 줄여서 IMF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IMF가 그 세계 경제 각국 개별 국가의 경제에 개입을 하면서 개별 국가에서 노동 유연성을 강화시키고, 즉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노동자의 해고를 쉽게 하게 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서 기업인이 노동 유연성의 바탕 위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핵심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 유연성을 갖는 것이고, 두 번째 핵심은 각국의 관세 장벽, 관세 보호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이 두 가지로 세계 경제가 막 발전해왔고 중국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는 이 틀거리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느닷없이 신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맺었던 FTA를 과감하게 깨버리고,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와 맺어왔던 거의 모든 협정들을 상당한 수준에서 파기해버리고 직접 개입을 하게 되고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을 취하게 됨으로써 중국 경제가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와 덩달아 대한민국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비로소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도시 간 봉쇄 없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죠. K-방역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고 K-의료체계 또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기회를 우리는 잡았고요.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해외에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남북 관계는 저는 뭐 코로나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만 해결돼서도 안 되고 북한만 해결돼서도 안 되고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가 코로나가 해결돼야지만이 경제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일국 경제, 한 나라만 내부 경제는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동이 엄청났었는데 이를테면은 그 이동하는 세계, 노마드 세계에서는 지금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1초에 하늘에 떠 있는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1초에 하늘에 떠 있는 인구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코로나는 이동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이동을 통해서. 사람이 움직여감으로 전파를 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 국가의 도시 안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국가를 아주 많이 돌아다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이동의 제한이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의 방향, 경제의 패턴 또 상당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인들의 삶도 상당히 바뀔 것 같고 이와 아울러서 남북관계도 상당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지난 4월 한 13일 이 무렵인가 강릉에서 제진까지 철도를 잇는 공사를 이제 시작한다는 발표를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동해선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 이제 비로소 연결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해결되고 나면 아마 남북 문제는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북 민간 교류에서도 민간이 북을 지원하는 형태로 일어났지만 앞으로는 협력하고 협업하는 상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깊게 기울이고 사실은 북과 어떤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북과 어떤 무역을 할 수 있는지를 깊게 살펴보시고 활동을 준비하는 것도 매우 좋을 거라고 봅니다. 남북 민간 교류의 뭐 세세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밀을 좀 풀어놓는달까?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대상이 있는 거라서 제가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내가 아무개 누구하고 대화를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아무개 누구라는 대상이 받는 불이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는 말 못하고 크고 뭐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마 지금 바깥에서는 저의 대학 동아리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있고 떠들고 있고 나오라고 손짓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제 말씀은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질문들 주시면 제가 질문 받아서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질문 들어온 순서별로 먼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네. 가장 먼저 질문 주신 대한민국의 북한의 문학작품 출판이 거의 없는데 민간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북한 작품을 소개, 출판할 수는 없는지요? 출판이 안 되는 이유가 국보법 혹은 이데올로기 작품 위주여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인지 궁금합니다. 광저우협의회 송기봉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0년대, 1989년도에 링컨 목사가 평양 갔다고 난 다음에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북한 문학 작품을 대규모로 출판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청춘송가부터 해서 불멸의 청서라고 해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동북항일연군의 한 지대에서 독립운동을 무장투쟁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꽃파는 처녀, 한자이단의 운명 등등 해가지고 불멸의 청서 시리즈 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월북 작가들의 작품까지 1989년도, 90년도, 91, 2년까지 대규모로 대량으로 북한 작품이 소개되고 출판되었습니다. 물론 북한 작품을 출간한 출판사의 대표들은 예외 없이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서원기 대표님도 그때 아마 출판사를 운영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마 옥고를 치르셨거나 혹은 아마 수배를 받아서 도피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번 아주 광풍처럼 북한 바로 알기 운동 차원에서 북한 문학 작품이 많이 출간 되었던 적이 있고요. 그것이 한풀 꺾이고 나서 이제 2000년 이후에 6.15 공동선언 이후에 공식적으로 저작권 관련해서 북과 협의를 맺습니다. 남쪽에 경문협이라고 남북 경제문화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협회라는 단체가 이 단체를 만든 사람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고 이 경문협을 통해서 북과 협의하여서 북한 소설을 남쪽에 출판하기로 했고 대표적으로 뭐 황진이, 벗 이런 소설들이 출간됐습니다. 물론 남쪽에서 읽을 수 있는 북한 소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소설 중에는 소설이라고 하는 게 미학적이고 문학적으로 이게 스토리가 풀려 나가야 되는데 스토리가 너무 좀 정치적으로 풀려 나간 소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벗 같은 작품, 백남용의 벗 같은 작품은 한 4, 5년 전인가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팔린 한글 소설입니다. 백남용이라는 사람의 벗이라는 소설은 최근에 백남용 선생의 60년 후라는 소설도 남쪽에 출간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은 내용을 북한의 생활을 담고 있는 내용의 소설들은 남쪽에 좀 꽤 여러 종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문학 작품들은 물론 김일성 시대의 북한의 문학 작품들은 동북 항일 전쟁, 특히 이제 항일 무장 투쟁의 김일성 주석의 항일 무장 투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들을 형성해 왔다면 김정일 시대에는 역시 선군 시대니까 선군이라 하면 군대를 앞장 세운다라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군 시대에 맞춰서 그에 맞는 북한 내부의 경제 활동에 관련된 작품들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시대의 북한 문학 작품들을 읽어보면 역시 자력갱생 중심의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남쪽에서 최근에 발표된 게 아마 60년 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남쪽에서도 꽤 많은 수의 북한 문학 작품이 발표되고 있고
또 출간돼 있다는 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주세요. 네. 다음 조금 이렇게 유사한 질문을 몇 분 이렇게 같이 주셨는데요. 베이징 협의회 김병권 위원님이 북측의 서적, 잡지, 신문, 인터넷 자료 등을 해외에 있는 한국인이 접촉해도 한국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또 광저협의회 손소용 위원님께서 정권 선전물이 아닌 북한 작가의 그림을 구입해 소장하고 싶은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한국 법적으로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또 이런 또 같은 맥락으로 캄보디아 지회 최주희 간사님이 북한 문학 작품이 개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떠나 문학적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소개되어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글 작품이 대한민국 작품으로만 읽어진다면 아쉽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같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일단 그림부터 말씀드리면 북한 그림은 보면 사람이 많이 그려지지 않고 풍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 그림을 소장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 그림도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북한 식당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림들 대부분은 풍경화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북한 해외에서 북한 잡지나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심양 같은 경우에는 북한 도서만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옛날에 서탑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0년 초반에 심양 가서 남북 간 신무 접촉하거나 할 때 서탑에 거기에 가서 제가 책을 많이 사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공항에서 안 뺏기도록 노력을 해서 가지고 갔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남쪽에서도 연구용으로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한 작품을 사서 소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해외에서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북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잖아요. 우연히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데 현재 남한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려면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해서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북한 주민을 만나야 되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선 접촉하고 사후 신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주요한 군사 정보나 이런 정보를 넘겨주는 접촉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다만 민간교류 차원에서 혹은 경제교류 차원에서 혹은 비즈니스 차원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영사관이나 대사관 쪽에 문의해 보시고, 물론 문의할 시간이 없으면 먼저 만나시고 뒤에 신고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다 보니까 북한 서적을 우연히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그것 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도 조금 재밌는 질문인데요. 베이징 협의회 권종현 의원님께서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구사하는 말이 가장 표준의 북한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국이 보기에도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과장적이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용되는 단어도 방송 부적격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첫 번째 질문, 북한은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두 번째 질문, 북한에서 보기에는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좀 낯설잖아요. 우리는 낯설기 때문에 이 낯선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의아해하고 당황해하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북한 사람들은 그게 워낙 익숙해서 낯설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은 속담을 많이 씁니다. 이를테면은 예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설 같은 데서 대북 관련해서 경제협력 같은 거 제안했을 때 북에서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욕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북한에서 관용적으로 속담으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생질, 장사질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 무슨 일을 뭐 전문가의 일에다가 질을 썼냐. 작가질, 선생질, 장사질 무슨 질질 하는데 이거는 이 질자는 사실 전문가한테만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선생질 그러면 욕 같은데 북에서는 선생질 그러면은 약간의 존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받는 느낌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북한 쪽은 어휘 사용이 훨씬 더 생생합니다. 우리는 덜 생생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사회적으로 존경어가 너무 많이 발전해 있다 보니까 이 존대어에 맞추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데 북은 그 생생한 말을 속담 같은 걸 인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외교 언어가 너무 이를테면 우리말로 하면 싸가지 없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닥 나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아마 평양 사람들은 그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한 해봅니다. 다음 질문. 네, 다음 질문은요. 베이징 협의회 김병건 의원님이 질문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한국어와 조선어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의말 사전 편판 이외에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남북 어휘 사용의 공동적 부분은 한 70% 정도가 같습니다. 사전을 비교해 봤을 때 70%가 동일하고요. 나머지 30%는 전문 용어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이를테면 아까도 강사 소개할 때 말씀을 하시던데 북한은 과학기술 용어가 러시아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래어 사용을 할 때 러시아어 기반의 외래어를 사용하죠. 뭐 쉬운 말로 그 트랙터를 트락토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러시아 기반이고 우리는 영어 기반으로 트랙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 과학기술 용어를 비롯한 전문 용어에서는 러시아어 기반의 전문 용어가 발달해 있고 우리 남쪽은 영어 기반의 전문 용어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 3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싱크로율이 안 맞는 부분이 그것이 있고 결의말 큰 사전은 그 사전에는 전문 용어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전문 용어는 따로 남북의 전문가 그룹과 우리 결의말 큰 사전 팀이 합류하여서 이를테면 서로 용어를 서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축구할 때 우리는 패스라고 하지만 북은 연결이라고 하고 우리는 코너킥이라고 하지만 북은 구석차기라고 하고 우리는 페널티킥이라고 하지만 저기는 그 벌칙차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북이 훨씬 더 우리말을 많이 보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순화된 외래어를 우리말로 너무 과감하게 순화시켜가지고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송이로까지 만들었는데 실제로 북한에서는 얼음 보송이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용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용하거나 에스키모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에스키모라는 상표에서 아마 아이스크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키모나 아이스크림을 사용하고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얼음 보송이 같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결의말 큰 사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전문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무역 용어, 경제 용어, 뭐 비즈니스 용어, 금융 용어들을 남북이 서로 합해가는 것 그리고 세계 표준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무역 용어나 금융 용어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꼭 적당한가라는 질문을 줄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역 용어나 금융 용어에서는 반드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서로 공유되는 언어와 어휘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이 소중하긴 합니다만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말을 과감히 버리고 외래어를 있는 그대로 채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 영역에서 남과 북이 빨리 만나서 전문 용어를 일치시키고 통합하는 방식의 작업들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날이 뭐 곧 올 거라고 또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다음 질문이요. 네. 광저우협의회 김주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통일 민간 교류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 분야 그리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육 분야에서는 뭐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를 안 가르친다 라고 말을 하면 매우 곤란한 게 자유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북도 북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분야가 이렇게 하나로 무언가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껏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전교조 같은 데서 남북 교사 교류, 특히 이제 노동자 교류의 한 영역에서 교사 교류를 한 적들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교육 교류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나 학생 교류에 있어서 그 체육 교류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남북 청소년 탁구 대회랄지 남북 유소년 뭐 축구 대회 그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남북 학생들이 함께 이를테면 유소년 축구 대회 같은 경우는 중국 쿤밍에서 합숙 훈련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는 영역부터 해서 학생 청소년 교류를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교육 교류에서는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이 뭐였죠? 그 사이에 까먹었어. 네. 그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어 교육 예. 분야 관련해서 민간 교류. 예. 예. 그 사실은 중국의 동북 삼성이나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나 사할린 사회는 다 북한식 한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식 어휘 교육과 한글 교육, 북한식 문법 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쪽에서 발행된 책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적어도 북한이 저런 식으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북한이 상당히 그 해외에 문화적으로 인력을 많이 파견을 했는데 고려인 사회 같은 경우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 교사들을 파견해서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고려인 사회에서 사할린으로 넘어가서 북한에서 배워온 국어 교육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중국 동북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가까운 데 있으니까 교류가 빈번해서 당연히 북한식 체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우리 국력이 대한민국 국력이 아주 많이 발전돼 있고 무엇보다도 K 컬처 한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 한류를 통해서 한국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은 해외에 그 한국어 교육한 것이 지금으로선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례말 큰 사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한국어 교육 혹은 우리말 교육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으로 이렇게 좀 훨씬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이 한국어 교육을 통한 남북 교류는 사실상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 질문은요. 광저우협의회 송기봉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중국도 미디어 통제가 극심한 조건인데 북한은 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가님의 생생한 경험담,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미디어 통제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북한은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뭐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방송밖에 미디어를 접할 수가 없었죠. 없었지만 지금은 뭐 북이 통제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평양에서 서울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평양에서 중국에 있는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통화가 되거든요. 그러나 평양에서 남쪽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을 방문해서 중국 폰을 로밍해서 갖고 있어요. 서울에서. 평양에서 내가 중국 폰에 전화를 걸면 로밍된 폰이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곧장 서울과 통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때 스마트폰을 요새는 압수하지 않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유심칩을 가지고 가서 중국 유심칩을 갈아 끼면 평양에서 페이스북이 다 됩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미디어 통제가 물론 뭐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통제가 엄청나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보면 다들 알아서 잘 해가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에 평양에 갔었는데 가 보니 뭐 어린 학생들까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북쪽 사람들도 디지털 사진기로 사진 안 찍습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하지. 그만큼 북쪽 내부는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다만 해외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엄혹한 상황은 아닌데 통제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하고 또 국내 정보를 해외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인데 아마 아까 말한 로밍톤의 방식 등으로 하게 되면 평양에서 서울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민간길의 길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동남아 서부협의회 회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6.15 민족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이 그동안 여러 번 결렬되었습니다. 남북교류의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전망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것의 국회 비준이 결렬된 것은 6.15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소야대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 실천 선언을 협의를 해가지고 왔지만 국회에 한나라당 세력이 훨씬 강해서 안 됐던 거고요. 4.27 선언도 그때도 역시 그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지금은 이제 여당이 한 180석 정도가 법력권 전체가 180석이 넘으니 아마 새롭게 만들어지는 협정 선언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비교적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너무 싱겁나요? 근데 그게 뭐 야당의 세력이 강했던 시절에 이 협정과 선언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저희 베이징 협의회 강승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요. 남과 북의 사회, 경제, 문화 비교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중 반세기 동안 변화된 언어 분화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아까 똑같은 광범위한 말 했는데요. 네네. 싱크로율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반세기 동안 남쪽은 영어 기반으로 외래어가 너무 많이 발달해왔고
북은 그래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순우리말로 바꿔 쓰고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언어 문화에서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은 남과 북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자본주의 나라고 하니까 비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은데 남과 북은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건 좀 약간 곤란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교를 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충분히 또한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점에서 좀 질문이 좀 부실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해주신 것 같고요. 아유, 작가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그 강연 처음에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자료 공유해 주실 때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 자료 관련해서 네네네네. 네네, 그거 잠깐 말씀 주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직접 만들어낸 책이고 5월 말에는 출간될 책인데요. 북한의 어린이가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북한 어휘를 중심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남쪽의 어린이들이 남북 평화를 좀 배우기 쉬우라고 북한 어린이들이 서로 사용하는 말들을 골라서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에 사시는 분들, 해외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책은 한 권씩 구해서 보시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그리고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시니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 차원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강연회를 시작으로 그 북한 공부방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격주간으로 지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공부방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참고 서적도 구매하고 조금 이런 쪽으로 김병건 그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다 보니 북한 서적을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비축을 해서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작은 도서관 형식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진행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까 이렇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베이징에서 그거는 시작해서 전 세계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예, 아까 보니 그 나중출 통일관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요. 그러면 아마 대사관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출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하시면 아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제 채팅이 하나가 더 들어와서. 예. 그 강조해비어 위원님께서 남북한 어린이 말모이 책이 참 흥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 기념 촬영, 예. 저 오늘 강연에 참가하신 분들 작가님한테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공개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이빈 여러분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스크린을 바라봐 주세요. 카메라 켜시고요. 그리고 얼굴이 잘 나오게 그 각도를 맞춰 주시고요. 다 함께 그 여러분 덕분에 포즈를 해볼까 합니다. 작가님도 이렇게 여러분 덕분에 아시죠? 엄지 세워서. 예. 코로나를 함께 겪어내고 있는 전 세계인들과 한인 여러분들 모두 함께 힘을 내시도록 응원 메시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카메라 켜시고 저희 스크린 캡처로 기념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이걸 함께 지금 잡고 있어가지고 요것만 네. 할까?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학준 위원님 캡처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이항윤 네. 의원님, 지금 사진 촬영합니다. 여기 참 그 페이지가 세 페이지가 있어서 네네. 포즈 잡고 예.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네,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세 번씩 할게요. 그대로 계세요. 하나, 둘, 셋. 예, 한 번 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 되셨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이상으로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개강기념 통일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강식을 시작으로 향후 총 14회에 거쳐서 격주간 운영될 평화통일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병건 대협력분과위원장님이 여기 되게 멋지게 생기신 이분, 북한 장마당의 하루, 북한 1%의 모든 것, 김정일 왕국과 통치자금, 북한 투자의 명암, 평양과 지방, 부동산 개발 붐, 4박 5일 북한 여행기, 한류와 남북교류, 북한의 교육열 등 다양한 주제로 북한 공부방을 준비하여 운영 예정이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동참하신 우리 베이징 협의회 자문위원님들과 온라인 공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뮤트 풀어주시고 다 같이 박수 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뒤풀이 갈까요? 네네. 뒤풀이 어디로 가요? 저 한국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참, 지금 다 나와 계시네. 저기, 싱가포르 주의, 최남석 주의회장님도 들어오셨어요. 제가 늦게 메시지를 보고 소개를 늦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했어요. 네, 디프리 어디, 나중에 다 베이징으로 오시면 카오야 대접하겠습니다. 언제? 감사합니다. 카오야. 언제나 갈 수 있을까? 구경 언제나 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빨리 오세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징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영민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하보이 간사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보이 간사님의 한 표 제일 멋있어. 북경 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 다 남습니다. 저 지킬 거예요. 맛있는 거 정말 사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태권도 영상 잘 보고 있어요. 파이팅! 나중에 공연 한번 해주세요. 김병수 지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여기는 사천 성도입니다. 스촨 정도입니다. 여기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다음 주에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바로 합니다. 제가 날짜를 말씀드리고 깜빡했네. 바로 또 홍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2주일에 한 번. 번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2주일에 한 번요? 네.